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주머니 속 현금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없애고 있는 겁니다. 서울 시내버스에서 현금통이 철거된 건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경제 감시 시스템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끝에는 당신이 상상조차 못한 디지털 감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매일 카드를 긁고 스마트폰을 흔들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죠. 우선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현금 사용률이 이미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편의점에서 껌 하나 사도,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셔도 우리는 자동으로 카드를 꺼내들죠.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정말 편리하거든요. 요즘은 아예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도 흔해졌어요.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 숨은 치명적 함정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 말이에요. 그날 대한민국은 멈춰섰죠. 메신저가 안 되는 건 그나마 불편함 수준이었는데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려던 사람들은 식당에서 계산을 못했고 택시도 못 탔으며 온라인 쇼핑도 마비됐습니다. 단 몇 시간 서버 하나 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완전히 무력한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 이게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현금이라는 건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혹은 시스템이 당신을 거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거든요. 전기가 끊겨도, 인터넷이 마비돼도, 은행 전산망이 해킹당해도 현금만큼은 작동하죠. 더 중요한 건 현금이 익명성과 즉시성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10,000원짜리 지폐로 밥을 살 때 은행 허락이 필요 없어요. 정부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요. 그 거래는 당신과 식당 주인 사이에서 즉시 끝납니다. 누구도 추적할 수 없고 취소할 수도 없으며 막을 수도 없죠. 이게 바로 진짜 경제적 자유인 겁니다. 하지만 서울버스의 현금통처럼 이 자유가 체계적으로 제거되고 있어요. 왜일까요? 공식 이유는 항상 듣기 좋죠. 탈세 방지, 지하경제 양성화, 비용 절감이라고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완벽한 통제거든요.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금 영수증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예요. 연말정산소득공제라는 달콤한 미끼로 국민들 스스로 자신의 모든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게 만들었죠. 우리는 세금 몇 푼 돌려받으려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세계 어떤 정보기관도 해내지 못한 전 국민 감시망을 한국은 혜택이라는 이름으로 완성시켰어요. 이미 정부는 당신의 소비 패턴을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버스에서 현금통 없애는 건 이 감시망의 마지막 구멍을 메우는 작업입니다. 현금 쓰는 사람은 추적이 안 되니까요. 추적 안 되면 통제도 안 되죠. 스웨덴 사례를 한번 볼까요? 스웨덴은 현금 없는 사회의 모범 사례로 불립니다. 거기선 노숙자들도 카드 단말기 들고 구걸하고 교회 헌금도 앱으로 내요. 멋져 보이나요? 하지만 지금 그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긴장이 높아지자 스웨덴 정부가 국민들한테 비상시 대비해서 현금을 비축하라고 권고했거든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ATM은 사라졌고 은행은 현금을 안 취급해요. 디지털 시스템만 공격받으면 스웨덴 경제는 그 즉시 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한국도 똑같아요. 아니,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는 안보적으로 훨씬 더 위험하죠. 그런데도 현금을 없애는 데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인도 사례예요. 2016년 인도 정부는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하룻밤 사이에 고액권 사용을 금지해버렸어요. 멀쩡하던 돈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휴지 조각이 된 거죠. 사람들은 은행 앞에 줄 섰고 현금 경제에 의존하는 소상공인과 농민들이 파산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신 지갑 속 돈조차 정부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휴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금이 사라지고 모든 돈이 은행 서버 속 숫자로만 존재하게 되면 당신의 재산권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시스템이 허락한 숫자일 뿐이죠.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흐름의 최종 단계가 다가오고 있어요. 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미 실험을 끝냈고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CBDC를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착각하는데 이건 정반대예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즉 정부 간섭 없는 자유를 추구하지만 CBDC는 정부가 발행하고 정부가 관리하며
정부가 100% 통제하는 돈이죠. 왜 이게 소름 끼치냐면 CBDC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통장에 있는 디지털 원화에 정부가 코드를 심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저축만 해요. 그러면 정부가 당신의 CBDC에 유효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안 쓰면 사라지는 돈인 거죠. 당신은 저축을 못하게 되고 강제로 소비해야만 해요. 또 다른 시나리오를 볼까요?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당신 돈이 술이나 담배, 탄산음료 사는데 결제 안 되게 프로그래밍하는 겁니다. 당신 돈인데 당신 마음대로 못 써요. 더 나아가서 탄소 배출 줄인다는 명분으로 한 달에 주유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시스템으로 막아버릴 수도 있죠. 혹은 특정 지역 경제 살린다며 당신 돈이 거주지 근처에서만 결제되도록 지리적 제한을 걸 수도 있어요. 공상과학 소설 같나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이미 사회 신용점수와 연동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 낮으면 비행기표 못 사고 고속열차도 못 타요.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세상인 거죠. 한국은행이 도입하려는 CBDC가 기술적으로 이것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핵심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거래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게 디지털 화폐의 본질이거든요. 나는 죄 지은 게 없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범죄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 문제예요. 당신이 어디에 후원금 내는지, 어떤 책 사는지, 어떤 병원 다니는지, 누구와 밥 먹는지, 이 모든 사적 데이터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언제든 당신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경제 위기 때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가 지나고 다시 경기 침체가 오면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싶어 할 거예요. 마이너스 금리는 내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보관료를 떼어가는 거거든요. 현금이 있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돈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금이 금지된 세상, 모든 돈이 디지털로만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피할 곳이 없죠. 앉아서 내 돈 야금야금 사라지는 걸 지켜보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써버려야 합니다. 심지어 베일인인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 세금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라 예금자 돈을 강제로 삭감해서 은행을 살리는 제도죠. 2013년 키프로스 사태 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현금이 없으면 당신은 은행 망할 때 예금을 뺄 수도 없어요. 시스템 안에 갇힌 돈은 언제든 시스템 유지를 위한 희생양이 될 수 있거든요. 서울 버스에서 현금통 사라진 건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그건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에요. 신용카드의 편리함, 현금 영수증 혜택, 모바일 페이의 간편함, 이 모든 게 우리를 조금씩 아주 천천히 현금 없는 감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 이야기 아시죠? 물이 서서히 뜨거워질 때 개구리는 위험을 못 느껴요. 우리가 바로 그 개구리일지도 몰라요. 편하다, 스마트하다며 환호하는 사이에 우리의 경제적 주권은 조용히 확실하게 권력자들 손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국민의 돈을 완전히 통제하려 했던 모든 시도는 결국 암시장과 경제 붕괴, 그리고 독재로 이어졌어요. 소련이 그랬고 지금의 베네수엘라가 그래요. 디지털 기술이 발달했다고 해서 이번엔 다를까요? 아니요. 이번엔 더 완벽하고 더 무자비한 통제가 가능할 뿐입니다. 종이 화폐는 숨길 수라도 있었지만 디지털 코드는 삭제 키 한 번이면 증발하니까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디지털 결제 흐름을 막을 수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최소한 저항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저항의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바로 현금을 쓰는 겁니다. 지갑 속에 항상 일정 금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가능한 곳에서는 의도적으로 현금을 사용하는 거예요. 동네 빵집에서, 시장에서, 그리고 아직 현금 받는 버스나 택시에서 현금을 내세요. 소액이라도 괜찮아요. 당신이 카드를 안 긁고 지폐를 건네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나는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거래할 자유가 있다고 외치는 투표와 같거든요. 현금 사용량이 줄어들면 기업과 은행은 현금 처리 비용 아깝다며 인프라를 줄여나갈 거예요. ATM 없애고 은행 지점 폐쇄할 겁니다. 우리가 현금 안 쓰면 현금은 정말로 사라져요. 현금 사용하는 게 불편할 수 있죠. 거스름돈 생기고 동전 무겁고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우리가 자유 누리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입니다. 편리함만 쫓다가 자유를 잃어버리면 나중에
그 자유 되찾기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는 훨씬 더 혹독할 거예요. 또한 자산을 다각화하세요. 모든 재산을 은행 계좌에만 넣어두지 마세요. 실물 자산, 금이나 애인 같은 전기 끊겨도 가치 유지되는 자산에 관심 가지세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보험이거든요. 서울 버스에 사라진 현금통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당신은 편리한 통제를 원하나요? 아니면 조금 불편한 자유를 원하나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한 번 사라진 자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현금이 사라지는 날, 우리가 알던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도 함께 사라질 겁니다. 지금 지갑을 열어보세요. 거기에 당신의 자유가 들어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플라스틱 카드만 들어있나요? 이 영상이 당신의 시각을 바꿨다면, 그리고 이 경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침묵하면 현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권리를 행사하세요. 바로 현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말입니다.